안녕하세요. 우유를 평생 안 드시다가 어느 70세, 80세 돼서 갑자기 드시는 분은 안 계실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뭔가 우유에 대한 내가 노출되었던 마셔보았던 경험치라는 게 개개인마다 다를 수가 있는데요. 우유를 드시고 조금 불편해라고 하시는 분은 그냥 한마디로 딱 우유 먹으면 더부룩해 소화가 안 돼 라는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증상이 내 개인적으로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가끔 우유 마시면 그런 증상이 있다면, 혹은 우유가 들어간 음료, 예를 들면 라떼 이런 걸 먹었을 때 그런 증상이 있다면 그분은 우유 자체가 조금 소화하기 힘드신 분일 수도 있죠. 그러면 우유랑 함께 먹으면 네. 소화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음식이 혹시 있을까요? 저지방, 무지방 우유가 아니고서는 우유 자체는 단백질도 되게 많고 지방 함량도 높은 음식이에요. 그래서 우유를 드실 때 무엇을 같이 먹느냐에 따라 똑같은 우유라도 소화가 오늘 좀 유독 불편한데 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수도 있는데요. 위에 머무는 시간이 긴 음식, 예를 들어서 빵이랑 우유를 같이 먹는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소화 기능도 이렇게 딱 썩 훌륭하지 않은 분인데 통곡물에 탄수화물 밀집적으로 들어있는 그런 빵이랑 우유를 같이 드시면 그 빵 자체가 위에 머무는 시간이 길단 말이죠. 그렇게 우유랑 드시게 되면 조금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방이 너무 높은 음식도 우유랑 같이 드시면 위에서 부담이 갈 수 있고요. 단백질 함량이 너무 높은 음식도 우유랑 같이 드시면 힘들 수 있어요. 그러면 고기랑은 절대 안 어울릴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죠. 우유랑 고기를 동시에 드시는 거는 소화기관 위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죠. 그 부담을 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좀 가스가 찼을 때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쵸. 가스가 찬다 하면 사실 이제 위의 문제라기보다는 장애 이슈인 경우가 더 많은데요. 위는 내가 음식을 입으로 섭취해서 식도를 따라 넘기고 나면 첫 번째로 만나는 소화기관이 이제 위의 역할은 강력한 위산을 분비를 해서 단백질을 소화시켜 나가는 게 이제 위의 본연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위에 체류하는 시간이 긴 음식이라는 것은 단백질 함량이 아주 높거나 혹은 지방 함량이 높은 것들이 이제 위에 체류하는 시간이 일반적으로 긴데, 그런 음식을 우유랑 같이 먹게 되면 위산의 역할이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위에 체류하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더부룩하다라는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이고, 우유를 찬 성질의 식품과 같이 먹었을 때는 이제 하복부에서 가스가 찬다는 느낌 받으실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위가 무겁고 더부룩한 거랑은 좀 살짝 다른 느낌일 수 있어요. 그 과일이랑은 조합이 괜찮아요? 과일이랑도 별반입니다. 왜냐하면 우유에 있는 성질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트러스 계열, 신맛이 많이 나는 감귤류 이런 거를 같이 먹게 되면 우유 자체는 그 산성 성분이랑 만났을 때 약간 유막을 형성하면서 굳는 형태를 보이게 돼요. 우리가 그걸 커드라고 부르는데, 그런 커드를 형성하게 되는 형태로 위에 머물게 되는 시간이 이제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유랑 산성 성질이 높은 과일은 궁합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리고 찬 성질을 내는 과일과 우유를 함께 먹는 것도 썩 좋지는 않습니다. 우유는 어느 것과도 좀 조합이 안 좋을 것 같은데. 잘 익은 바나나를 우리가 쉐이크를 만들 거다라고 하면 우유랑 같이 넣어서 갈아서 드시기도 하시잖아요. 네. 그건 맛도 괜찮고 또 딱히 내 소화기관에 부담을 주는 형태의 조합도 아니고요. 그 조합에 연두부를 넣어서 같이 가셔도 돼요. 그러면 네, 두부에 있는 단백질도 섭취하면서 아까 단백질이랑 같이 먹으면 위에 머무는 시간이 길다고 하지 않았나? 근데 이 쉐이크, 연두부라는 것으로 만들어진 쉐이크는 이미 많이 갈아진 상태, 부드러운 상태이기 때문에 위에서 그렇게 크게 분해할 일이 많이 없어서 닭고기와 우유를 같이 먹는 것처럼 내 위에 부담을 주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 류의 페어링은 나쁘지 않고, 삶은 달걀과 우유를 같이 먹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거는 아주 과량의 단백질이나 조직이 단단하게 형성되어 있는 단백질을 먹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조합도 괜찮아요. 그리고 보통 아침에 좀 네. 먹을 때 보면은 토스트, 계란 이렇게 해가지고 우유랑 같이 먹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흰빵을 토스트해서 드시는 경우가 이제 많으실 것 같은데, 이제 그런 흰 식빵 같은 경우는 탄수화물이 아주 밀도 있게 들어있는, 예를 들어 호밀빵 같은 거랑은 또 조금 달라요. 그래서 그거는 위 내에서 좀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는 조직감이기 때문에 우유랑 같이 드셔도 크게 본인이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면 괜찮고요. 조직감이 아주 딱딱한 그런 빵이랑 우유를 아침에 드시게 되면 조금 부대낀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죠.
보통 우유를 먹을 때 그 상식적으로 매운 음식 먹을 때도 우유를 좀 같이 먹잖아요. 자극적인 조합이죠. 아, 그래서 매운 음식을 먹어서 내가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에 우유 혹은 쿨피스 이런 거 찾으시는 건데, 내가 매운 음식을 먹었을 때 그 자극성 자체가 내 위 점막에서 느껴진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우유를 먹게 되면 약간 산성기를 중화시켜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편안함을 느끼실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뭐랄까요, 상처 난 거를 또 다른 걸로 덮는 형태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 소화의 과정에 있어서는 조금 부담을 가중시키는 행위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도 매운 것에 대해서 견디는 역치 자체도 개인차가 있는 것처럼, 매운 거 뒤에 우유를 먹었어. 어떤 분은 너무 괜찮죠. 우유의 효과라는 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어떤 분은 그렇게 드시고 나서 바로 화장실로 달려가시는 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각자의 개인차는 분명히 존재할 수 있는 요법이죠. 그러면은 우유를 좀 건강하게 마시려면은 어떻게 마시는 게 좋을까요? 아까 이제 뭐 바나나랑 네네네. 그 연두부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우유를 좀 건강하게 잘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좋을까요? 일단 우유 자체를 뭐 좋아하시고 소화하시는데 크게 불편함이 없다고 하면, 저는 성장기 어린이들한테는 뭐 무지방 저지방 선택하는 것보다 그냥 일반 흰 우유를 선택을 해서 뭐 잘 익은 바나나나 혹은 오트 그런 거를 넣어서 이제 갈아가지고 먹는 방법도 좋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그 방법이 일반 우유를 그냥 먹는 것보다 조금 더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는, 우유 자체의 액체의 흐름성보다 바나나나 귀리를 우유와 함께 갈고 나면 좀 뻑뻑하잖아요. 그래서 목 넘김 자체가 꿀떡꿀떡 이렇게 넘어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먹는 속도도 좀 줄어들게 되고, 그래서 우유를 200ml를 마신다고 해도 그냥 일반 우유 200ml 먹는 거랑 우유 200ml를 넣어서 갈아 놓은 쉐이크를 먹는 거랑 내 위에서 우유가 들어오는 속도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좀 소화시키는데 오히려 낫다는 생각도 들고, 또 비타민, 미네랄, 바나나에서 오는 거, 그런 거 식이섬유 같이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더 좋다고 생각 들고요. 뭐 어르신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싶은 방법은, 이제 식사를 하시면서 일반 밥이 잘 안 넘어가니까 뭐 죽을 드셔서 조금 부드러운 식사를 하시고 싶거나, 혹은 뭐 누룽지를 끓여서 드시거나 하는 류의 식사를 한 끼 정도 대용하시는 경우가 꽤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류의 식사는 굉장히 탄수화물 편향적인 성격을 가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그런 식사를 뭐 한 끼 정도 드시는 분들은 죽을 끓일 때 물을 넣지 않고 우유를 넣어서 같이 끓이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면 조금 더 고소한 맛이 나기도 하고, 우유가 가지고 있는 영양 성분도 같이 먹을 수 있기도 하고요. 아 근데 이렇게 들었을 때는 뭔가 상상이 안 나는데 우유로 죽을 만든다는 게. 타락죽이 우유로 만든 죽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주 고급 음식이고, 서양 요리 중에 리조또라고 하는 것도 우유나 뭐 크림 베이스의 것들을 가지고 쌀알과 같이 끓인 거니까 비슷한 느낌일 수도 있죠. 그래서 우유를 물 대신 활용하셔서 죽을 끓이시는 것도 또 좋은 영양 밸런스를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우유를 좀 건강하게 드시고 싶은 분들한테 마지막으로 좀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까요? 뭐 우유를 내가 여태까지 먹으면서 속 불편함 별로 없이 그냥 편안하게 즐기신 분들은 너무 차가운 우유를 공복에 드시는 극단적인 섭취 방법을 제외하고는 그냥 편하게 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장기 어린이들에게는 무지방 저지방보다 일반 우유가 낫다라는 거는 저의 권고사항이고, 반대로 생각하면 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저지방 우유 선택하시거나 무지방 우유 선택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죠. 우유 먹으면 계속 배가 아파라는 증상을 여태까지 경험하셨던 분이라면 유당불내증이라는 증상을 가지고 계실 수가 있는데, 그 유당불내증을 가지고 계시다면 요즘은 그 락토즈 프리 우유들도 있어요. 그래서 락토 프리 우유 같은 거를 선택하셔서 드시는 것도 또 우유의 맛과 영양 성분을 즐기면서 배 아픈 것은 조금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죠. 우유를 먹어서 보통 배탈이 난다라고 하는 건 이제 장이 좀 과민해져 가지고 설사를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반대로 우유를 먹어서 소화가 안 된다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제법 많던데. 아까 설명했던 거랑 약간 비슷한 개념이긴 한데, 우유를 먹어서 더부룩하다라는 느낌을 갖는 경우는 대부분 위에서 더부룩하다라는 느낌을 갖는 거고, 우유를 먹어서 가스가 찬다거나 뭐 설사가 난다라고 하는 경우들은 장에서 느껴지는 이제 증상인 경우가 많아서, 위와 장은 물론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튜브이기는 하지만 어떤 사람은 유독 위가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어떤 사람은 좀 장 트러블이 많고, 이게 각각 가지고 있는 약점들이 다르잖아요. 소화기관 내에서 이제 그런 것들에 따라 작용을 느끼는 게 좀 다르기도 하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평상시에는 뭐 우유 먹는 거 괜찮은데 뭐 컨디션 떨어진 날에 우유 먹으면 바로 화장실 간다,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경우에 따라서 좀 다르기도 하고요.
그러면 그 우유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사람의 컨디션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렇다고도 보여지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음식이든 먹고 나면 그 음식을 소화시키는 데에는 반드시 소화효소라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떤 날은 소화효소의 합성이 아주 원활하고 그 소화효소가 잘 분비되어서 잘 작용할 수 있는 컨디션과 나의 모든 체내 구조를 갖추고 있는 날도 있지만, 어떤 날은 내가 극도로 피곤하거나 혹은 전끼니에 먹었던 음식 혹은 어제 먹었던 뭐 술 뭐 이런 것 때문에 내 몸 안에서의 소화 체계 자체가 완벽하게 세팅이 안 되는 날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에 따라 같은 음식이라도 내가 보이는 반응도 다를 수 있죠. 효소 같은 것도 좀 많이 드시는 편인데 그런 게 실제로 좀 도움이 많이 되나요? 뭐 제품의 종류와 무관하게 효소라는 제품 효과가 있습니다, 없습니다. 그렇게는 판단을 드릴 수가 없고요. 효소라는 것은 원래 내 몸 안에서 만들어지는 물질이에요. 그 효소라는 게 작용을 해서 어떤 특정한 영양소의 소화를 돕게 되기도 하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노화의 과정에 있으니까 젊었을 때만큼 효소가 만들어지고 분비되는 속도나 어떤 액션 자체가 아주 원활하다고는 볼 수는 없겠죠. 이제 그렇다 보니 밖에서 그 효소라는 것을 먹어서 내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대체할 수 있는가의 문제인 건데, 원 재료를 가지고 만들어진 제품이냐, 그리고 그 효소의 활성 자체가 체내에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얘기이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똑같은 제품을 먹어도 저 사람과 나의 효과가 다를 수 있어요. 특정한 제품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긍정적인 목표하는 효과를 내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로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라는. 맞아요. 네. 효소 같은 거를 먹으면 안 되는 체질이나 막 그런 게 존재할까요? 뭐 그렇다기보다는 어떤 분들은 이거 먹으면 좀 더 소화가 잘 되는 것 같고 뭐 좀 더부룩함도 줄어드는 것 같고 그게 위약 효과라고 하는 플라시보 효과일 수도 있고요. 또 진짜로 그런 효과를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뭐 특별한 어떤 체질에 따라 결정되는 거라기보다는 각자의 몸이 받아들이는 정도 혹은 섭취하고 계시는 그 제품의 실질적인 효능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당뇨를 예방하려면 땅콩을 이렇게 드셔야 합니다. 여러분, 땅콩 좋아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저는 땅콩과 건어물을 안주로 참 좋아하는데요. 이런 맛있는 땅콩이 건강에 좋은 효능들이 많다는 것 혹시 아시나요? 심심풀이 땅콩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땅콩은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음식인데요. 하지만 땅콩의 그 놀라운 효능을 제대로 아는 분은 많이 없을 거예요. 땅콩이 얼마나 우리 몸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어떻게 섭취하면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지 땅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렸을 적에 키가 작은 친구를 땅콩 같다고 놀리지 않으셨나요? 작은 땅콩 한 알에는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식이섬유는 물론 비타민 E, B군, 칼륨, 마그네슘, 철분, 폴리페놀, 폴라보노이드, 레스베라트롤 등 여러 가지 몸에 좋은 영양소가 매우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이렇게 영양이 풍부하고 맛도 고소한 땅콩의 놀라운 효능 7가지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땅콩의 놀라운 효능 첫 번째는 심혈관 질환 개선입니다. 미국 심장학회에서 땅콩을 추천 음식으로 소개한 것 알고 계신가요? 땅콩의 크기는 작지만 땅콩 안에 들어있는 영양소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땅콩은 불포화 지방산을 많이 함유하고 있고, 특히 땅콩에 함유된 모노불포화 지방산과 다불포화 지방산은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수치를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땅콩에 함유된 단일 불포화 지방산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혈중 콜레스테롤이 낮아져 심장 건강을 지키는 데 매우 좋은 작용을 하는 것이죠. 또한 땅콩은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고 비타민 E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심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고 혈관을 보호하며 혈액순환과 동맥경화증을 예방하고 심장 질환의 위험을 줄여줍니다. 또한 땅콩은 마그네슘, 칼륨, 식이섬유와 같은 심혈관 건강에 중요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어 혈압을 조절하고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땅콩의 놀라운 효능 두 번째는
뇌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땅콩에는 레시틴과 비타민 E가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들은 뇌세포를 보호하고 뇌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땅콩은 기억력과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어 중년과 노년층에게 매우 유익한 음식이라는 것 아시나요? 땅콩이 함유된 비타민 E, 폴리페놀, 특히 레스베라트롤 등 강력한 항산화 성분은 뇌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항산화 성분은 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며 이는 신경세포를 보호하고 뇌 기능을 향상시키는 기능도 해준답니다. 또한 땅콩은 불포화 지방산,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을 포함하고 있어 뇌 기능을 개선하고 치매와 같은 뇌 질환을 예방할 수도 있는데요. 특히 불포화 지방산은 뇌세포의 구성 성분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며 뇌신경 전도 속도를 높여 기억력과 학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땅콩의 효능 정말 놀랍지 않나요? 아직 놀라기는 이른데요. 땅콩의 효능 세 번째는 체중 관리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땅콩은 단백질과 섬유질이 풍부해서 조금만 먹어도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는데요. 그래서 과식을 예방하고 체중을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죠. 그냥 땅콩도 좋지만 땅콩을 갈아 만든 땅콩 버터도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줘서 과식을 방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단백질과 지방산이 풍부해서 에너지를 공급하고 건강한 체중 관리를 돕습니다. 하지만 모든 음식은 과유불급, 작지만 영양이 풍부한 땅콩은 고칼로리 식품이기 때문에 하루에 10알에서 20알 정도 적당량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땅콩의 놀라운 효능 네 번째는 바로 당뇨 관리 효능입니다. 땅콩이 당뇨에 효능이 있다니 신기하죠? 땅콩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고 혈당 수치가 낮아서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효과가 있는데요. 그래서 당뇨병 환자들에게도 좋은 간식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땅콩에 포함된 섬유질과 단백질이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땅콩에 포함된 식이섬유 또한 혈당의 흡수를 늦추고 혈당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땅콩의 마그네슘과 비타민 B군은 인슐린 감수성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주고 이로 인해 땅콩은 당뇨병 예방 및 혈당 관리에 탁월한 식품으로 평가되고 있죠. 땅콩의 효능 정말 놀랍지 않나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땅콩의 효능 다섯 번째는 피부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땅콩에 들어있는 비타민 E와 항산화 물질이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좋은 영향을 주는데요. 땅콩에 들어있는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피부 세포를 자유 라디칼로부터 보호하고 피부 노화를 지연시키는 데 좋은 영향을 줍니다. 이 성분은 피부의 탄력을 유지하고 주름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며 피부 노화를 방지하고 염증을 줄이며 피부를 매끄럽고 촉촉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땅콩은 아름다운 피부를 위한 좋은 식품이죠. 그리고 땅콩에 포함된 불포화 지방산, 특히 올레산과 리놀렌산은 피부의 수분 유지를 도와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도록 하며 염증을 줄여 피부 트러블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땅콩에는 아연이 포함되어 있어 피부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땅콩에 함유되어 있는 아연은 상처 치유를 돕고 여드름과 같은 피부 문제를 개선하는 데 놀라운 효능도 있습니다. 땅콩의 효능 여섯 번째는 소화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땅콩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해 소화 시스템에 좋은 영향을 주는데요. 식이섬유는 장의 움직임을 촉진시켜 변비를 예방하고 장내 유익한 미생물의 활동을 도와줘서 장 건강에 매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또한 땅콩에 포함된 불용성 섬유는 특히 장을 자극해 배변을 원활하게 하고 장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 섬유는 장에서 물을 흡수하여 변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땅콩의 놀라운 효능 일곱 번째는 좋은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 섭취에 좋은 공급원입니다. 땅콩은 고기나 다른 동물성 단백질에 비해 지방이 적고 채식주의자나 비건이 단백질을 섭취할 때 아주 유용한 대체 식품이 될 수 있는데요. 100g의 땅콩은
약 25에서 30g의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다는 것 아시나요? 우리가 흔히 좋은 단백질 공급 식품이라고 생각하는 닭가슴살의 단백질 함량이 100g당 30에서 35g이라는 걸 생각해보면 단백질 함량은 닭가슴살에 비해 살짝 낮지만 대신 건강한 불포화 지방산과 다른 다양한 영양소도 다량 함유되어 있어 단백질을 섭취하기에 충분히 좋은 식품이랍니다. 이렇게 건강에 놀라운 효능이 있는 땅콩, 아무렇게나 드시면 땅콩의 효능을 100% 섭취할 수 없다는 것 아시나요? 보통 땅콩을 어떻게 조리해서 드시나요? 구워서? 볶아서? 삶아서? 모두들 좋아하는 방법이 다르실 텐데요. 생땅콩을 먹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들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과연 땅콩을 가공하지 않고 생으로 먹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생땅콩에는 독성이 있을 수 있는 물질인 아플라톡신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충분히 익혀 먹어야 하는데요. 볶거나 구운 땅콩은 아플라톡신을 제거할 수 있어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지만 그보다는 땅콩을 삶아서 먹는 것이 더 건강에 좋다는 것 알려드릴게요. 땅콩을 삶았을 때 더욱 건강에 좋은 이유 몇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삶은 땅콩은 볶은 땅콩에 비해 항산화 성분이 더 많습니다. 볶을 때 일부 항산화 성분이 파괴될 수 있고 또한 땅콩의 껍질에는 폴리페놀과 레스베라트롤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땅콩을 볶은 뒤 버리는 껍질은 이런 몸에 유익한 성분들을 섭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삶은 땅콩은 과일산이 더 적고 식이섬유도 풍부한데 이로 인해 소화가 더 용이합니다. 세 번째, 삶은 땅콩은 아크릴아마이드라는 발암 물질이 덜 생성됩니다. 아크릴아마이드는 고온에서 볶을 때 발생할 수 있는데 삶은 과정에서는 이 유해 물질이 생성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건강을 위해 삶아 드셔야 한다는 것 아셨죠? 하지만 땅콩을 섭취하시기 번거롭거나 조금 더 쉽게 섭취하고 싶은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이런 분들은 땅콩 버터를 드시면 됩니다. 땅콩 버터는 땅콩에 버터를 넣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시죠? 그것은 아니고 땅콩을 계속해서 갈게 되면 크림과 같은 형태로 변하게 되는데 이게 마치 버터처럼 부드러워 땅콩버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땅콩버터는 땅콩의 영양소를 그대로 담고 있어 섭취할 때 매우 편리한데요. 다만 가공된 버터에는 설탕이나 염분이 추가될 수 있기 때문에 첨가물이 없는 순수한 땅콩버터를 선택하는 게 좋겠죠? 땅콩버터는 샐러드 드레싱에 넣거나 통밀빵에 발라 먹으면 더욱 맛있고 건강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땅콩, 이렇게 좋은 땅콩도 섭취하실 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땅콩을 섭취할 때 주의할 점들 알려드릴게요. 땅콩 섭취 시 유의할 점 첫 번째는 알레르기입니다. 땅콩 알레르기 있는 분은 절대 땅콩을 드시면 안 되는데요. 땅콩은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대표적인 식품이기 때문에 본인이 알레르기가 있는 걸 인지하시는 분이라면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땅콩 알레르기는 가벼우면 목, 혀의 가려움이나 발진 등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만약 알레르기 증상의 정도가 심하다면 호흡곤란, 혈압저하, 아나필락시스 등 매우 심각한 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알레르기 반응이 있다면 즉시 땅콩 섭취를 중단하시고 의사와 상담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땅콩이 들어간 음식이 아니어도 전에 같은 조리기구를 사용해서 만든 요리도 땅콩의 성분이 남아있을 수 있어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에게는 위험할 수가 있는데요. 알레르기가 있는 분은 꼭 땅콩이 들어갈 수 없는 환경에서 조리가 된 건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땅콩을 섭취할 때 유의사항 두 번째는 과다 섭취입니다. 고소한 땅콩은 손으로 집어먹기도 쉬워서 한 번 먹기 시작하면 하나, 둘 계속 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계속 먹다간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체중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땅콩은 고칼로리 식품이기 때문인데요. 하루 권장 섭취량은 약 10알에서 20알 정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적당량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땅콩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염분과 설탕이 추가된 가공식품을 피하는 것입니다. 땅콩이 몸에 좋다고 해서 시중에 판매되는 땅콩 버터나 땅콩 과자까지 좋은 것은 아닌데요. 땅콩의 겉면 위에 염분이나 설탕이 많이 포함된 제품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을 자주 섭취하면 혈압 상승이나 당뇨 유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첨가물이 적은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땅콩 버터를 섭취할 때도 뒤에 성분표를 꼭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맛으로 먹는 거라면 상관없지만 건강을 위해서 땅콩 버터를 섭취하시는 것이라면 100% 땅콩으로만 만들어진 제품인지 살펴보시고 구매해야 합니다. 땅콩 섭취 시 유의할 점 네 번째는 보관이 잘 된 땅콩을 섭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땅콩이 건조된 식품이라고 생각해서 실온에 대충 보관해 놓진 않으셨나요? 땅콩은 고지방 식품으로 지방산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산패가 될 수 있는데요. 산패된 지방산은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 과산화지질을 생성할 수 있으며 이는 세포와 조직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땅콩이 보관 상태가 부적절해지면 곰팡이가 자주 발생하는데 이 곰팡이는 아플라톡신이라는 독소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아플라톡신은 강력한 발암 물질로 알려져 있으며 장기적으로 섭취할 경우 간에 손상을 주거나 간암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물질이죠. 따라서 땅콩을 보관할 때는 통풍이 잘 되고 건조한 장소에 보관해야 하며 곰팡이가 발생한 땅콩은 절대 섭취해서는 안 됩니다. 고소한 호두 좋아하시는 분 많으시죠? 호두는 그 자체로도 훌륭한 간식이지만 저는 특히 커피와 먹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이렇게 맛도 좋고 건강에 이롭다고도 잘 알려진 호두, 혹시 그냥 막연하게 몸에 좋다고만 알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호두는 견과류의 일종으로 기원전 7,000년 전 고대부터 인류가 친숙하게 섭취해온 식품인데요. 인류가 이렇게 오래전부터 호두를 섭취해왔다니 놀라신 분 계신가요? 이렇게 호두는 아주 옛날부터 인류에게 많은 영양소를 제공해 주었는데요. 호두에는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등 여러 가지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다는데 이렇게 풍부한 영양소가 함유된 호두가 주는 몸에 이로운 점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호두의 놀라운 효과는 바로 노화 방지입니다. 호두에는 폴리페놀과 비타민 E 같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호두에는 폴리페놀과 비타민 E 같은 항산화 물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데요. 항산화 물질은 체내 유해산소를 제거하고 세포 손상을 방지하는 역할을 해주는데 노화 방지와 관련이 깊은 성분으로 피부 건강을 유지하고 노화 과정을 늦추는 데 도움이 되죠. 또한 항산화 물질은 면역력 향상에도 도움을 주어 감기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키워주는데요. 자유라디칼은 우리 몸의 세포를 손상시켜 노화와 관련된 여러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데 호두에 함유된 항산화 물질은 자유라디칼로부터 세포를 보호하여 세포 노화를 늦추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준답니다. 또한 호두의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은 피부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는데요. 오메가3는 피부 탄력을 유지하고 피부에 수분을 보충해 주는데 꼭 필요한 성분이죠. 특히 피부가 노화되면서 생길 수 있는 주름과 피부 처짐을 예방하는데 매우 도움이 된답니다. 두 번째 호두의 놀라운 효능은 바로 뇌 건강 유지입니다. 호두의 외형이 뇌를 닮아 예로부터 뇌에 좋다고 잘 알려져 있는데요. 외형만 닮았다고 뇌에 좋다는 것이 아닌 것 알고 계시죠? 호두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오메가3는 주로 생선에서 많이 발견되는 성분으로 알려져 있지만 호두에도 그만큼 많은 양이 들어있죠. 해외 알츠하이머 저널에서는 호두가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을 줄여주므로 알츠하이머 발병과 진행을 늦추거나 위험을 줄여준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호두에는 오메가3 지방산인 알파리놀렌산이 풍부하고 이 성분은 뇌세포를 보호하고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주며 뇌의 기능을 활성화시켜 치매와 같은 뇌질환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뇌 기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돕는 호두는 노화로 인한 인지 저하를 늦추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호두는 비타민 E 또한 풍부하여 뇌의 노화 방지에 도움을 줍니다.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뇌세포를 보호하고 기억력과 인지 기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며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뇌를 지켜줍니다. 이는 알츠하이머와 같은 치매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 뇌 건강을 위해서는 이제부터 호두를 꼭 드셔야겠죠? 세 번째 호두의 효능은 바로 뼈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호두가 뼈에 좋다는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좋은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다는 것은 알아도 뼈에 좋다는 건 생소하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호두가 뼈 건강에 미치는 좋은 작용들 바로 알려드릴게요. 호두는 칼슘뿐만 아니라 다른 중요한 성분들도 함유하고 있어서 뼈를 튼튼하게 만드는데 아주 효과적인 식품입니다. 호두는 칼슘과 마그네슘이 균형 있게 들어있는데요. 칼슘은 뼈를 구성하는 중요한 성분이지만 마그네슘 역시 뼈 건강에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마그네슘은 칼슘의 흡수를 돕고 뼈의 밀도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이 두 성분이 적절히 균형을 이루면 뼈의 강도를 높이고 골다공증과 같은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데요. 또한 호두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은 뼈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성분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오메가3 지방산은 뼈의 형성을 촉진하고 뼈의 밀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오메가3는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서 관절염과 같은 염증성 질환에 걸리기 쉬운 사람들에게도 유익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호두의 놀라운 효능 네 번째는 바로 암 예방 효과입니다. 호두는 항산화 작용과 항염증 작용 덕분에 암 예방에도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놀라우신가요? 2022년 국제학술지에 실린 연구 자료를 보면 호두나 아마씨에 함유되어 있는 알파 리놀레산을 꾸준히 섭취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비교해서 심혈관 질환 위험률이 10% 감소되고 관상동맥 심장질환 위험률은 20%나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호두에는 폴리페놀과 엘라그산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특히 엘라그산은 항암 성분으로 유명한데 엘라그산은 체내에서 엘라그산 대사물질로 변하는데요.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주고 폴리페놀은 암세포의 확산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호두는 이뿐만 아니라 오메가3 지방산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데요. 오메가3 지방산은 염증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암은 염증성 질환과 관련이 깊은데요. 호두가 가진 염증 완화 효과는 암 치료에 있어서 중요한 보조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것 아시나요? 호두에 포함된 비타민 E와 셀레늄 등의 성분은 면역력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암 환자에게는 면역력이 중요한데 호두는 면역 시스템을 강화시켜서 우리 몸에 방어막을 형성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죠. 호두의 효능 정말 놀랍죠? 이렇게 몸에도 좋고 맛도 좋은 호두, 이것들과 먹으면 효과가 배가 된다는데요. 호두와 궁합이 좋은 식품들 바로 알려드릴 테니 주목해주세요. 첫 번째는 요거트입니다. 요즘 들어 그릭 요거트나 프로바이오틱스 같은 단어들 자주 접해보셨죠? 요거트에는 단백질, 칼슘, 프로바이오틱스 등의 영양소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호두에는 건강한 지방, 단백질, 식이섬유, 비타민, 미네랄 등이 풍부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섭취하면 영양소 조합을 통해 다양한 영양소를 한 번에 섭취할 수 있는데요. 요거트에 함유된 프로바이오틱스는 장내 유익한 세균을 증식시키고 장 건강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호두의 지방은 프로바이오틱스의 효능을 더욱 향상시켜 장 건강에 도움을 주고 호두에 함유되어 있는 오메가3 지방산과 같은 건강한 지방산을 요거트와 함께 섭취하면 호두의 지방이 소화 흡수를 도와 영양소의 흡수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 꼭 잊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영양뿐만 아니라 호두의 고소하고 크리미한 식감과 요거트의 부드럽고 상큼한 맛은 잘 어울리는데요. 함께 섭취하면 맛과 식감의 조화를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요거트를 드실 때는 호두와 함께 드시는 것 추천해 드릴게요. 두 번째, 호두와 환상의 궁합 음식은 바로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호두와 함께 섭취하면 영양소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바나나는 탄수화물과 천연당과 풍부한 식이섬유를 함유하고 있다는 것 잘 알려져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바나나의 당은 호두 대비 신체에 더 빠른 에너지를 공급해줍니다. 호두에는 건강한 지방과 단백질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는 것 이제 잘 아시죠? 이 성분들은 신체의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는데요. 그래서 바나나와 호두 이 두 가지를 함께 섭취하면 서로 보완적인 영양소를 한 번에 섭취할 수 있고 영양소 흡수 또한 더 쉽고 오래 지속이 되도록 도와준다는 것이죠. 영양뿐만 아니라 호두의 고소하고 크리미한 식감과 바나나의 부드럽고 달콤한 맛은 잘 어우러지는데요. 함께 갈아서 스무디로 한번 섭취해보세요.
간단하게 바나나의 달달한 맛과 호두의 고소한 향이 의외로 조화로워서 맛과 식감, 영양소까지 한 번에 즐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소하고 맛도 좋고 몸에도 정말 좋은 호두, 그렇다고 해서 너무 과하게 섭취해도 안 좋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호두는 건강에 매우 좋은 식품이지만 모든 식품들이 그러하듯 호두도 적당량 섭취를 해야 하는데요. 과연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 몸에 좋은 호두를 잘못된 방법으로 섭취하면 몸에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들, 호두 섭취 시 주의점들 바로 알려드릴게요. 호두 섭취 시 유의할 점 첫 번째는 알레르기 반응입니다. 호두는 견과류 중 하나로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품인데요. 일부 사람들에게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호두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호두를 섭취했을 때 입술이나 혀 또는 얼굴이 부풀거나 호흡곤란을 겪을 수 있는데, 이는 개개인의 신체 증상에 따라 매우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목숨도 위험할 수 있는데요. 만약 이런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호두 섭취를 중단하고 필요시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호두를 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호두 섭취 시 주의할 점 두 번째는 과도한 섭취입니다. 호두는 100g당 650칼로리로 매우 고칼로리 음식입니다. 하루 섭취량을 과도하게 초과하면 체중 증가를 유발할 수 있는데요. 호두에는 지방이 많이 함유되어 있지만 대부분 불포화 지방이라 건강에 유익하다고 알고 있지만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적당한 양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20에서 30g 정도, 이는 약 5에서 7알 정도 되는데요. 쪽으로 봤을 때 10개에서 15쪽이 적당합니다. 호두 섭취할 때 꼭 기억해 주세요. 호두 섭취 시 유의할 점 세 번째는 변질이 일어난 호두 섭취입니다. 호두와 같은 견과류는 지방이 많아서 산패가 쉽게 일어날 수 있는데요. 특히 호두에 포함된 불포화 지방산은 산화되기 쉬운데, 산화가 진행되면 지방의 구조가 변형됩니다. 산화된 지방은 체내에서 염증을 일으키고 혈관에 손상을 줄 수 있다는 무서운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이뿐만 아니라 산화된 지방은 심혈관 질환까지 유발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호두가 산패되면 아크릴아마이드라는 유해 물질이 생성될 수 있는데요. 이 물질은 발암성 물질로 알려져 있으며, 이렇게 산패된 호두를 장기적으로 섭취 시 암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산패되어 변질이 일어난 호두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산패된 호두를 구분하는 방법 쉽게 바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색상을 보는 것입니다. 신선한 호두는 갈색 또는 황금빛을 띠는데, 산패된 호두는 색이 어둡게 변하고 부패한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또 산패된 호두는 비린내나 신냄새가 날 수 있으나 신선한 호두는 자연스러운 고소한 향이 납니다. 또한 맛이 다른데요. 신선한 호두는 고소한 맛인 반면 산패된 호두는 맛이 매우 씁쓸하거나 오래된 기름향이 나고 썩은 것 같이 매우 불쾌한 맛이 난답니다. 이러한 호두를 골랐다면 산패되지 않게 보관하는 방법도 중요한데요. 호두는 잘못 보관하면 쉽게 산패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호두는 원래의 껍질을 유지하는 것이 좋은데요. 껍질을 벗기지 않고 보관하면 외부에서의 영향을 줄일 수 있어서 오래 신선하게 유지됩니다. 하지만 호두를 먹을 때마다 까야 되는 번거로움 때문에 이미 까진 호두를 많이 구입하잖아요. 이런 호두는 공기와 빛에 노출되면 산패가 촉진되기 때문에 공기와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밀봉할 수 있는 용기에 담아서 보관하거나 진공 밀봉팩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호두는 온도와 습도에 민감해서 서늘한 냉장고에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미 껍질을 벗긴 호두는 쉽게 산패할 수 있으니까 냉장 보관이 필수적이라는 것 잊지 마세요. 혹시 바세린이란 제품 하나만으로 연세가 들어도 탄력 있고 윤기 나는 피부를 지킬 수 있다고 들으시면 믿어지실까요? 특히 60대 이상이 되시면 잔주름이나 탄력 저하, 거친 피부결 등이 신경 쓰이기 시작하면서 사소한 일에도 쉽게 자신감을 잃게 되죠. 그런데도 사실 저렴한 바세린을 올바르게 활용하면 큰 비용 없이도 만족스러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다는 점 혹시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바세린을 통해 노화를
예방하고 주름을 관리하는 다양한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단독으로만 발랐을 땐 왜 별다른 효과를 못 느끼실 수 있는지, 어떤 제품과 함께 쓰면 좋고 또 어떻게 발라야 번들거림 없이 촉촉함만 살릴 수 있는지 평소 궁금하셨지만 속 시원히 알기 어려웠던 점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많이 알려진 바세린이라는 이 제품이 과연 어떻게 등장했는지부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석유 찌꺼기에서 추출한 물질이라던데 괜찮을까? 라고 염려하실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바세린은 1859년 미국 펜실베니아에서 원유 시추 작업을 하던 중에 석유 찌꺼기를 상처 부위에 바르면 빨리 아문다는 점에 착안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를 본 화학자가 석유 찌꺼기를 여러 차례 정제해 페트롤라늄이라는 성분을 얻어냈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쓰는 바세린의 시초가 된 것이죠. 석유 성분을 피부에 바르는 게 정말 안전할까 하실 텐데, 시중 제품들은 여러 번 정제 과정을 거쳐 유해 물질을 제거한 상태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병원에서도 상처 부위를 보호하거나 레이저, 고주파, 시술 뒤 바세린을 바르도록 권장하는 사례가 적지 않으니 안정성 면에서 대체로 신뢰할 만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립밤 제품에 페트롤라툼이 흔히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을 떠올려 보시면 바세린이 그만큼 오랫동안 널리 쓰여왔다는 점을 실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아주 드물지만 페트롤라툼 알레르기가 있는 분도 계시니까 처음 바르실 땐 팔 안쪽이나 귀 뒤에 소량을 발라 24시간 지켜보는 패치 테스트를 권장드립니다. 이처럼 오랜 역사를 지닌 바세린은 60대 이후 두드러지는 피부 노화 관리에도 큰 비용 없이 도움을 줄 수 있어 더욱 매력적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세린이 주름 완화와 노화 예방에 기여하는 걸까요? 또 일부 분들은 바세린을 써봤는데 별로 효과를 못 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곧 이어 바세린의 보습 원리부터 흔히 놓치기 쉬운 사용상의 오류, 그리고 궁합이 좋은 제품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부가 건조하다는 것은 사실 피부 장벽이 약해져서 수분이 날아가 버리는 상태를 말합니다. 바세린의 핵심 성분인 페트롤라툼은 피부 표면에 얇고 촘촘한 기름막을 만들어 이미 피부가 가지고 있는 수분을 붙잡아두는 역할을 해요. 컵에 물을 담아 뚜껑을 덮었을 때와 덮지 않았을 때를 비교하는 예로 흔히 설명하는데, 뚜껑이 없어 물이 증발해버리는 것처럼 피부도 건조한 환경에서 그냥 두면 수분을 쉽게 빼앗기게 됩니다. 바세린은 피부에 뚜껑을 씌우듯이 밀폐막을 만들어주므로 물이 날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죠. 이 원리로 건조로 인해 악화되는 잔주름 개선이나 노화 방지에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60대 이후에는 특히 피부 장벽이 약해져서 건조해지기 쉽고 콜라겐이나 엘라스틴과 같은 탄력 섬유도 약해지는 탓에 주름이 더 쉽게 생기거든요. 바세린은 여기에 남아있는 수분을 꽉 잡아줌으로써 주름이 쪼글쪼글해지는 걸 어느 정도 방지해준다는 것입니다. 단 이때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바세린 자체가 수분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외부로부터 공급되었거나 피부 속에 남아있는 수분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가둬주는 역할만 한다는 점입니다. 바세린을 바르고도 촉촉해지지 않는다거나 쓰다 보니 도리어 건조해지는 것 같다, 이런 분들은 대개 바세린 전에 적절한 수분 공급을 하지 않았거나 물기가 거의 없는 피부에 단독으로만 발라서 그런 느낌을 받으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바세린을 단독이 아니라 함께 사용해야 할 제품은 무엇이 있을까요? 게다가 너무 기름져서 모공이 막히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는데, 이를 줄이려면 어떻게 발라야 할까요? 지금부터 바세린과 찰떡 궁합을 이루는 제품들과 사용 순서, 주의사항을 본격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알루론산이나 글리세린은 주변에 수분을 끌어당기는 수분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수분 크림이나 에센스, 앰플 등에 들어있죠. 특히 히알루론산은 자신의 무게에 대비해서 물을 붙잡아두는 능력이 있어서 중장년층 피부에도 광범위하게 추천됩니다. 글리세린 또한 피부에 수분을 머금게 해주어 촉촉함을 유지해주는 중요한 성분이에요. 세안 직후에 피부가 약간 촉촉한 상태에서 히알루론산이나 글리세린 함유 제품을 먼저 바르고 바로 이어서 바세린을 얇게 덧바르면 훨씬 오랫동안 수분을 가둘 수 있습니다. 얼굴이 팽팽해지고 잔주름이 한결 부드러워지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레티놀은 비타민 A 유도체로 주름 개선과 피부 재생에 매우 효과적이지만 피부를 쉽게 민감하게 만들고 건조함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이때 레티놀 사용 후 바세린을 소량 발라주면 피부 표면을
보호해주면서 레티놀로 인한 건조나 자극을 어느 정도 완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레티놀 자체도 민감한 성분이기 때문에 처음엔 저농도 제품을 소량으로 시작하는 게 안전하고, 바세린 역시 얼굴 전체에 두껍게 바르기보다는 필요한 부위 위주로 살짝 발라주는 게 좋습니다. 나이아신 아마이드는 피지 조절, 홍조 완화, 피부톤 보정 등에 쓰이는 성분입니다. 지성, 여드름성 피부부터 노화된 피부까지 폭넓게 추천되고 있어요. 이 제품을 바른 뒤에 바세린을 가볍게 덧바르면 자연스러운 유수분 균형을 잡으면서 필요한 보습은 놓치지 않게 됩니다. 다만 지성 여드름성 피부는 모공을 막지 않도록 소량만 바르거나 건조하거나 주름이 심한 부위 위주로만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달팽이 점액은 상처 회복을 돕고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상처가 더디게 아물고 피부결이 거칠어지기 쉬우므로 달팽이 크림과 바세린의 조합이 한층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달팽이 크림을 먼저 바른 뒤에 바세린으로 한 번 더 덮어주면 재생과 보습 성분을 오래 유지하도록 도와줍니다. 여러 기능성 제품이 부담스러우신 분들께도 비교적 순하게 작용하니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위와 같은 조합으로 바세린을 사용하면 노화 예방과 주름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했는데, 어떤 분들은 바세린이 오히려 트러블을 유발한다고 하거나 너무 기름져서 답답하다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혹시 사용법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요? 이제부터 이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성, 여드름성 피부에는 특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바세린의 피막 특성은 건조하고 수분이 부족해진 피부에는 이점이 크지만, 피지가 많고 모공이 막히기 쉬운 지성, 여드름성 피부에는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피부 표면에 막을 형성할 때 이미 과잉 분비된 피지와 각질이 갇혀버리면 모공이 막히고 트러블이 생길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성, 여드름성 피부를 가지신 분들은 건조한 부분에만 극소적으로 바르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적정 사용량이 중요한데요. 바세린은 지나치게 많이 바를수록 모공을 막아버릴 가능성이 큽니다. 본래 역할이 밀폐이므로 두껍게 바르면 피부가 숨쉬기 어려워지고 트러블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콩알보다 적은 양을 손가락이나 손바닥에 살짝 녹여준 뒤에 꼭 필요한 부위에만 얇게 펴바르는 습관이 좋습니다. 특히 잔주름이 도드라지는 눈가, 입가, 목 주위를 집중 케어하는 식으로 쓰시면 더욱 안전합니다. 아침보다는 밤에 사용하시고, 아침에 바세린을 바르고 바로 메이크업을 하면 화장이 밀리거나 들뜨기 쉽고 대기 중 먼지나 미세먼지가 피부에 달라붙을 위험도 있습니다. 반면 밤에는 피부 재생이 왕성해지는 시간대에 바세린이 수분 증발을 막아주면서 이전에 바른 제품들의 좋은 성분도 더 오래 머물 수 있습니다. 저녁 세안 후에 토너, 에센스, 수분크림 등을 바르고 마지막에 바세린을 얇게 마무리해보세요. 사용 빈도도 조절하셔야 되는데요. 매일 밤마다 써도 좋은 피부가 있는 반면에 매일 바르면 답답함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3에서 4회 또는 이틀에 한 번 정도로 사용하시는 방식을 많이 권장해 드립니다. 다만 건조함이 극심한 겨울철이나 레이저 시술 등으로 피부가 과도하게 예민해졌을 땐 매일 발라도 괜찮습니다. 어떤 날엔 모공이 답답하게 느껴지면 하루 쉬어주시고, 피부가 당기는 날엔 듬뿍 발라주는 식의 탄력적 사용이 바람직합니다. 국소보일을 집중 공략하시는 게 좋은데요. 60대 이후엔 눈가와 입가, 목, 손 등 피부가 얇고 주름이 잘 생기는 부위가 먼저 달라집니다. 이런 부위부터 바세린 케어를 해보시면 더욱 만족도가 올라갑니다. 굳이 얼굴 전체에 두껍게 바르기보다는 잔주름이 많은 부위를 중심으로 톡톡 두드려 주시고 남은 양을 손등 등에 살살 문질러 주시면 됩니다. 알레르기 반응은 반드시 테스트를 하셔야 되는데요. 바세린은 대부분의 경우 안전하지만 예민한 피부나 특별한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께는 가려움이나 붉어짐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격적으로 사용하시기 전에 손목 안쪽이나 귀 뒤쪽처럼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먼저 바르고 24시간가량 두는 방법을 권합니다. 큰 문제 없으면 얼굴 등 다른 부위에 본격적으로 발라보셔도 괜찮습니다. 이제 바세린 사용법과 주의사항을 다 들으셨다면 본격적으로 피부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지켜보실 차례입니다. 그런데 왜 같은 바세린을 쓰고도 어떤 분은 별로라고 하시고 또 누군가는 엄청난 효과를 본다고 하실까요? 혹시 바세린 자체만의 문제는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피부 관리는 외적인 노력과 함께 스스로를 돌보는 마음이 합쳐졌을 때 더 큰 상승 효과를 보게 됩니다. 60대 이후가 되면
보면 이젠 뭘 해도 큰 차이가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빠져서 스스로를 포기하기 쉬워요. 하지만 그럴수록 매일 저녁 세안 후에 내 피부를 살펴보고 크림을 바르고 바세린으로 마무리하면서 오늘도 내 피부 고생했다고 다정히 생각해주는 습관이 정말 중요합니다. 작은 손길로도 애정을 담아 케어해 주다 보면 단순히 잔주름이나 탄력만 달라지는 게 아니라 내 마음도 함께 밝아지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피부가 개선된다는 건 단순히 주름이 옅어지고 톤이 밝아지는 것만 의미하진 않습니다. 주변에 얼굴이 한결 건강해 보인다, 예전보다 표정이 밝아졌다 라는 말을 들으면 자연스레 외출할 때나 사람들을 만날 때도 자신감이 붙고 적극적으로 변하게 되죠. 이렇듯 바세린을 꾸준히 사용하면서 굳이 비싼 시술을 받지 않아도 생각보다 좋아졌다, 아침 화장도 편해졌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기엔 바세린을 바르는 몇 분의 시간마저 나 자신을 위하는 마음을 담았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결국 바세린이 기적의 물질은 아니더라도 그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는 열쇠는 바로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주름이나 노화 관리는 복잡해 보이지만 의외로 내 곁에 있던 저렴한 바세린과 나 자신을 아끼는 소소한 마음이 인생 후반부에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